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8장 애정소설이라고 써진 부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전의 이해와 감상이죠. 고전의 이해와 감상에서 제 8장 애정소설이죠. 이제 애정소설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염정소설이란 말도 쓰게 됩니다. 다 사랑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운영전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전이라는 이 작품은 궁녀와 선비의 어떤 비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운영전은 궁녀와 선비와의 비극적 사랑, 이게 이제 주연 주제입니다. 희극적인 게 아니고 비극적이라는 거죠. 궁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비극적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꿈속의 이야기가 이제 겹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꿈속의 이야기. 이런 꿈속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 있다라고 쓸 수 있죠. 이 작품에서는 이제 유영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죠. 유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유영이 이제 꿈속에 들어가는 거죠. 입몽을 하고 다시 이제 몽중의 어떤 생각들을 또 써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몽이라는 것은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입몽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일종의 액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액자 소설,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이야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외화라고 이야기해요. 외화.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내자에다가 말씀하자. 이거는 밖외자에다가 말씀하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화와 내화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외화, 내화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운영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승려와 궁녀와 어떤 선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이 속에는 들어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14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페이지 146페이지를 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46페이지를 보면 앞부분에 줄거리에 나오죠.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이야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어느 해 춘삼월에 청파동에 사는 그런 그 유영이라는 선비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안평대군의 옛집인 수성궁을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취해서 잠이 들었고 깬 그는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김진사는 되게 나이가 어린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의 인물은 유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형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유형이 먼저 제 이름을 말하고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듭 물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 소년이 탄식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하시니 알려드리는 것이 뭐가 어렵게 됐냐 하면서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어, 내용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146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액자 소설이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좀 외화. 밖에 있는 이야기는 외화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이야기는 내화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작품은 애정 소설인데 염정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궁녀와 선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영이라는 인물이 꿈속에 들어가요. 인몽이라고 그래요. 인몽. 예, 인몽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쓰면 들어갈 입자에다가 꿈몽자 쓰죠, 이렇게. 입몽이라고, 입몽. 꿈몽자죠. 유형이 이제 꿈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성은 김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소년이. 저는 나이 10살에 글을 잘 지어 소당에서 이름이 났고, 14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해서 당시 사람들이 모두 김진사라고 불렀지요. 저는 어린 마음에 호방한 기운과 호탕한 뜻을 억제하지 못해 이 여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운영입니다. 이 여인에다가 운영이라고 써주세요, 운영. 146페이지 보고 있어요. 46페이지에 밑에서 한 6째 줄. 그래서 그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불효를 저질렀다. 천지간의 한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지키지 못했다는 거니까. 죄인의 이름을 굳이 알아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운영이고 저 두 아이의 이름은 녹주와 송옥입니다. 모두 옛날 안평대군의 궁녀들이랍니다. 옛날에 안평대군의 궁녀들이라고 했죠. 이건 뭡니까? 바로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 사람 X 이렇게 써주세요. 지금 여기 옛날 안평대군의 궁녀들입니다. 여기다 붙여놓으시고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세상 X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7쪽으로 이제 갑니다. 147쪽. 자, 147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말을 꺼내고 다 하지 않으시면 아예 안 하신 것만 못하지요. 안평대군의 시절에 성대했던 일들과 그 안평대군의 성대했던 일이 1번이고요. 진사가 마음 상한 까닭이 2번이겠죠. 이것을 소상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김진사가 운영을 돌아보고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당시 일을 기억할 수 있겠어? 대답했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되죠. 자, 지금 147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인 원망을 어느 날엔들 잊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 이 낭군, 여기서 이 낭군은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김진사를 가르쳐요. 김진사. 곁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중에게 분배했죠? 벼루시종을 들도록 해라. 그래서 운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운영.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이 운영과 김진사가 천상에서 하늘나라죠. 에서의 죄를 얻는다. 이걸 이제 한자로 득죄라고 그래요. 득죄. 얻을 득자에다가 죄자. 득죄입니다. 득죄. 죄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 내려와서 결국은 죽음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속의 이야기다.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액자 소설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프레임 나블이라고 이야기죠. 프레임 나블. 그래서 이야기 바깥에 이야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야기 왜 바깥과 안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다시 액자로 들어가는 거죠. 볼까요? 세종대왕의 18군 대군 중에 안평대군이 총명했다. 임금께서 매우 아끼며 무수히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며 노비며 재산이 여러 왕자들 중에 많았죠. 안평대군이 13살에 사궁, 이 사궁이 바로 수성궁이에요. 수성궁. 개인의 궁이니까. 으로 나가사니 그곳이 수성궁이었어요. 대군은 선비 학업을 자임하여 밤에는 독서하고 낮에 시를 짓거나 서예를 하며
잠시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당대의 문인들이며 재주 많은 선비들이 모두 대군의 문화에 모여 서로 기량을 겨루면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열심히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대군은 또 서해에 특출하여 나라 안에 명성이 높았어요. 이 문종이 바로 형입니다. 문종이 형이죠. 그래서 문종께서 세자로 계시던 때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안평대군의 서해를 논하시면 늘 내 아우가 만일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왕이지는 아주 유명한 수필가예요. 왕이지. 그래서 왕이지만큼은 왕이지만큼은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147쪽 보고 있어요. 147쪽. 왕이지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줄 조맹부 다 유명한 그 서예가들입니다. 조맹부에는 뒤지지 않을게야라고 말씀하시며 칭찬을 그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안평대군이 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148쪽이에요. 천하 여러 대가들의 재주는 반드시 편안하고 고요한 곳에서 연마되는 뒤에 안성되는 법이다. 도성 문 밖은 산천이 고요하고 마을과 약간 떨어져 있으니 이곳이라면 정신을 집중해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12색한 데는 학당을 짓고 비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해. 그럼 이 비해라는 말 좀 어려운데 비해당이잖아요. 이 비해당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태하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집.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집이다. 그래서 현판을 걸었죠. 그 옆에 단을 세우고 맹시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명분을 따르고 의리를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었고요. 또 안평대군이 상당히 어떤 글재주가 좋았죠. 하루는 대군이 술에 취한 참에 여러 궁인들을 불러 말했다. 그 궁에 있는 사람이죠. 궁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제주를 내리시면 어찌 여기서 남자의 동그라미 남자는 상층 사대부를 가리켜요. 여기 남자는 상층 사대부라고 써놓으세요. 남자에게만 넉넉하고 여자에게는 인색하게 하셨을 리 있겠느냐. 지금 세상에 문장으로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그만한 수준이어서 우뚝 빼어난 이가 없구나. 너희는 분발하도록 해라. 그래서 궁녀 중에 나이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10사람이죠. 10사람. 이 10사람을 뽑아요. 이 10사람은 여기서 뭐냐?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가르쳤고 수학원회를 가르쳐서 모두 얘기한 뒤에 중용, 대학, 논어, 맹자, 뭐 사서, 삼경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통감, 절요. 이 절요라고 하는 것은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 요약집, 역사적인 사실을 200과 두보의 당시 수백수를 가르치니 5년 만에 과연 모두 제주를 이뤘다. 자, 거기 보세요. 5년 만에 제주를 이뤘다. 이렇게 가르치는 제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 가르쳐요? 안평대군의 재능을 가르쳐요. 써놓으세요. 안평대군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가르쳤다는 소리죠. 그렇게 보고 그래서 대군은 집에 와서는 저희를 항시 눈앞에 두고 시를 짓게 한 뒤 지도를 했고 작품의 잘잘못을 품평해서 상벌을 내려요. 그래서 분발하게 만들었다. 궁녀 10사람의 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우뚝하고 큰 기상은 대군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청이한 음률과 긁기 만드는 완숙한 솜씨는 그런 솜씨 나오죠. 그런 완숙한 솜씨는 지금 149쪽 보고 있습니다. 성당, 이 성당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중국 문학을 안 하시면 잘 모르시는데 성당 시인이란 말라. 우리가 중국 당나라, 이 당나라 시기를 보통 어떻게 되면 초당, 그다음에 중당, 그다음에 성당, 만당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실래요? 초당은 당나라 초기예요. 이건 당나라 중기죠. 그리고 이 성당은 당나라 전성기라고 써요. 전성기. 그리고 만당이 당나라 말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당, 당나라가 되게 전성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시내 울타리를 엿볼만 했다는 거죠. 열 사람의 이름이 이렇다. 대군은 열 사람 모두를 매우 아껴서 항상 궁중에 가두어 기르며 다른 사람과는 마주하여 말하지 못하겠다. 선비들과 술을 마시고 기회를 겨룰 때조차 저희를 한 번도 가까이 있게 한 적이 없으니 외부인들이 혹 저희의 존재를 염려했기 때문이죠. 이런 분부를 내린 적도 있으니까요. 궁녀가 한 번만이라도 국문을 나가게 되면 죽음에 당한다. 맞죠? 이 궁녀는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시다시피. 예, 정말 나가는 경우는 가끔 뭐 정말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외부인이 궁녀 이름을 알게 되면 그 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운영이라는 궁녀와 그다음에 김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부인에게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궁녀들의 금기사항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지금 궁녀가 한 번이라도 국문을 나가면 죽음에 당한다. 1번. 외부인 이렇게 나오는 게 2번이에요. 궁녀 이름을 알면 죽음에 당한다. 그래서 운영은 궁궐에 들어온 김진사와 사랑에 빠지고 연모의 정이 시에 드러나 안평대군의 의심을 사죠. 얼마 후 운영의 마음을 눈치챈 자란에게 그와의 관계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군이 더욱 기이하게 여기고는 앞으로 다가와서 진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진사의 재주는 세상의 것이 아니니 진사는 내가 뛰어나다 못하다 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문장이 능할 뿐 아니라 글씨 또한 극히 신묘하다. 하늘이 동방에 그대를 낳으신 것은 우연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군이 초서는 흘림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초서란 말 써놨는데 흘림체입니다. 흘림체. 흘려 쓰는 글씨예요. 쓰게 하자 진사가 붓을 휘둘렀는데 그만 먹물이 잘못 튀어 내 손가락에 먹점이 묻게 되었지. 내가 그걸 넘겨보세요. 영광으로 여겨 닦아 없애지 않으니 곁에 있던 궁인들이 서로들 돌아보며 미소 짓고 용문, 이 용문은 등용문이에요. 등용문. 등용문 녀석. 오른다. 그러니까 등용문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높은 벼슬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등용문이란 말 많이 쓰죠. 이 등자가 오를 등자예요. 이렇게 쓰는. 용문, 용의 문에 올랐다. 그 뒤로 대군이 진사와 만났으나 저희를 가까이 두지 않았기에 저는 그때마다 문틈으로 엿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설도 전에 오원사운의 시한수를 적었다는 거죠. 이 설도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에요, 여인. 여기 설도. 여기 설도전이라고 써놨죠. 여기서 이 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종의 뭐랄까 시를 적는 색깔 있는 종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적는 색깔이 있는 종이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면 배 옷 입고 가죽띠 두른 선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옷 같은 얼굴 신성과 같지. 늘 주렴, 이 주렴이라는 것은 주렴이라는 거 있죠. 주렴. 주렴이라는 게 일종의 발이에요, 발. 이게 내리는 발. 요즘 블라인드로 이제 됐지만 발이라고 있죠. 그래서 사이로만 바라보다니 워라노이는 중매장이를 가리켜요. 달 아래에 있는 늙은 노인이라는 뜻인데 중매장이래요. 오라노인의 인연이 어이없는지 얼굴 씻음에 눈물이 물을 이루고 검은 곳함에 한스러움 현을 울리죠. 가슴속 원망 끝이 없어서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이 시와 금비녀 하나를 함께 싸서 10겹으로 거듭 봉하여 진사에게 주고자 했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낫죠? 그렇게 이제 주려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날 달 밝은 밤에 대군이 술자리를 열어 손님을 모으고 진사의 재주를 칭찬하며 일전에 진사가 지은 시 2편을 내보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돌려보며 칭찬하기를 마지 않더니 모두 진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죠. 대군이 즉시 하인과 말을 보내 진사를 초청했습니다. 잠시 후 진사가 도착하여 자리에 오는데 얼굴이 수척해요. 그리고 몸은 홀쭉한 것이 예전의 기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군이 위로하며 말했죠. 진사는 굴언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연못가에 초췌한 모습을 가진 것이다. 이 구런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 더러운 세상에 못 살겠다 해서 명나수라고 하는 곳에 몸을 던져서 죽게 돼요. 그런 사람이 구런입니다. 어부사를 쓴 구런의 어부사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연못가에서 초췌한 모습부터 가진 게 모여있던 이들이 웃었죠. 진사가 일어나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빈천한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유생이에요. 나라의 은총을 받고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긴다. 질병이 온몸을 휘감아 요즘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다. 부르심을 받자 겨우 인사드립니다. 손님들이 모두 몸가짐을 바루어 공손함을 표했고 진사는 나이 어린 유생으로 말석에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밤이 다해서 손님들이 취했을 때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보니 진사 역시 제 뜻을 알고 모퉁이를 향해 앉아 있더군요. 저는 봉한 편지를 구멍 사이로 던졌어요. 옛날에는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편지를 던진 거죠. 진사는 편지를 주어 집으로 돌아가서 뜯어보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리워하는 정이 지난 날보다 곱절이 되어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고 답장을 보내고자 하나 전할 방도가 없는지라 수심에 잠겨 탄식할 뿐이었다. 이게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 김진사의 수척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152쪽에 보면 바로 이 김진사의 수척한 모습. 자, 이 김진사의 수척한 모습은 뭐냐? 바로 운영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이걸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운영을 그리워한 김진사가 그녀를 만날 방법이 없어서 수성궁을 드나드는 무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무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래서 무녀가 즉시 신을 모신 자리로 나가 절하더니 방울을 흔들고 이 방울이라는 게 이제 무녀가 가지는 도구죠. 이런 걸 이제 무구라고 그래요. 무구. 무당이 쓰는 도구라고 해서. 그래서 검은 고를 문지르며 온몸을 부르르 떨어댔습니다. 얼마 뒤 몸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지요. 난군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나. 어설픈 깨로 이루기 어려운 일을 하려니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3년 안에 저승 사람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사가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계의 장벽이다. 세계의 장벽이죠. 국류와 사랑에 빠질 수가 없잖아. 이건 하나의 규범이고 하나의 관습이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 뜻을부터 데리로다까지. 그래서 자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 역시 알고 있다네. 하나 마음속에 맺힌 원한을 어떤 약으로도 풀 수 없으니 만약 영험한 아주 실력 있는 영험하다는 것은 실력 있다는 거죠. 무당을 통해 편지나마 전할 수 있다면 죽어도 다행이겠네. 천한 무당이 신에게 올리는 제사 때문에 때때로 궁궐에 출입하기는 하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난군을 위해 한번 가보기는 하겠어요. 진사가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주며 말했죠. 잘못 전해져서 재앙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게. 그래서 무녀가 편지를 가지고 이제 바로 국문에 들어서죠. 무녀가 결국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녀가 전달자. 대신 전하는 거니까. 잘못 전해져 재앙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게. 무녀가 편지를 가지고 국문에 들어갔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무녀가 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죠. 무녀는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고 잠시 틈을 얻어 제게 눈짓하더니 뒤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와 뜯어보니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 거기 153쪽으로.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버릴 듯한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게 되었군요.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으려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병이 가슴속까지 들어와
백약무효한 지경이랍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 기다릴 따름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사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종일 앞에 두고 보기매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김진사의 심정이죠.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중략된 부분, 김진사는 하인 특의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도움을 받아 궁궐 출입하면서 운영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특은 자신이 도울 테니 운영과 함께 짐을 싸서 멀리 떠나라고 제안하는데 그 강교한 말에 속아 운영과 김진사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는 대군이 서궁 수원에 앉아 있는데 외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자 서궁 시녀들에게 우원절구를 지어 바치도록 분부했다. 그래서 대군이 지은 글을 보고 칭찬하며 말했죠. 너희의 글이 날로 훌륭해져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다만 운영의 시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현저하다. 전에 연기를 읊은 시에서도 살짝 그런 뜻이 보이더만 지금 또 이러하니 내가 따르고자 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얼마 전 김진사가 지은 글에 이상한 글귀가 있어서 의심스럽던데 네가 김진사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냐? 처분 즉시 뜰에 내려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간파를 한 거죠. 주군께 처음 의심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자결하고 싶었으나 제 나이에 아직 스물이 못 되었고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원통하여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고 고통을 참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오나 지금 또 의심을 받고 보니 한 번 죽는 것을 어찌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천지 귀신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고 시녀 다섯 사람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건만 더러운 이름이 유독 제게만 돌아오니 이제 여기서 죽어 마땅합니다. 비단 수건으로 난간에 목을 맸습니다. 그러자 자란이 말했죠. 현명하신 주군께서 죄 없는 시녀를 자유롭게 하신다면 이후 저희들은 붓을 잡지 않겠나이다. 대군이 노하긴 하였으나 실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란을 시켜 구하게 했고 죽지는 못한 거죠.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흰 비단 다섯 단을 나눠주며 말했죠. 시가 아름다워 상을 내린다. 이로부터 진사가 다시는 궁궐에 출입을 못하게 됐겠죠. 진사는 두문불출 지내다가 병들어서 눈물로 입을 적셨는데 신라 같다고 특이 와서 이제 말했죠.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상사병. 지금 사랑을 하는 거죠. 운영을. 으로 맺힌 원한 때문에 아녀자가 속을 끓이는 것처럼 잣달게 굴며 천금 같은 몸을 버린단 말입니까? 계책을 부리면 궁녀를 취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없는 때 담을 넘어 들어가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업어오면 누가 저를 뒤쫓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사가 말했죠. 그 계책 또한 위험하다. 정성을 다해 설득하니만 못하겠다. 그날 밤 진사가 돌아왔는데 첩은 병으로 일어날 수 없어 자란을 시켜 맞이하게 했습니다. 술 석 잔이 오간 뒤 제가 편지 한 통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만날 수 없겠어요. 삼생, 전생, 후생, 내생이죠. 이 인연도 백년의 기약도 오늘 밤으로 끝이군요. 어,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있으면 저승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진사가 편지를 받고 바라보다가 가슴 치고 눈물 흘렸죠. 자라는 애처로운 마음에 보지 못하고 기둥에 몸을 숨긴 채 눈물을 뿌리고 있었고 진사가 와서 편지를 보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전달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자, 기박한 운명을 타고나는 운영이 두 번 절하고 아래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보낸 편지죠. 제가 불행히도 난군의 미움을 마음을 얻어 서로 그리워한 것이 며칠이며 서로 바라보기만 한 것이 얼마였던가요. 다행히 하룻밤 기쁨을 나누었으나 바다처럼 깊은 정은 여전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세계의 좋은 일에는 조물주의 시샘이 많은 법인가요? 궁인들이 알고 죽으니 의심하여 재앙이 코앞에 닥쳐왔으니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엎드려 넘겨보세요. 156쪽. 바라나니 난군께서는 이별한 뒤 천한절을 가슴속에 두어 마음 상하지 말고 학업에 더욱 전념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생의 연분을 다음 생에서 이룰 수 있게 바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삼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생, 그다음에 현생, 그다음에 후생.
앞으로 이제 오는 삶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사는 끝까지 읽기도 전에 기절에 땅에 쓰러졌는데 하인들이 급히 구한 덕에 소생할 수 있었고 특이 밖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궁녀가 뭐라 대답했기에 진사님께서 이처럼 죽을 뻔하셨습니까? 진사는 다른 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보물은 네가 잘 지키고 있도록 해라. 장차 모두 팔아 부모님께 바치고 너와의 약속도 지키려고 한다. 특이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죠? 궁녀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 보물은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이로구나. 벽을 보고 웃었으나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특이 스스로 제 옷을 찢고 제 코를 때려 코피로 온몸을 칠하고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맨발로 들어오더니 뜰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강도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말을 못하는 것이 기절한 사람 같았습니다. 맞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로의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157쪽에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다가 이제 그 157쪽에 한 일곱째 줄 정도에 보면 얼마 뒤 진사는 특이 벌인 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베스랑과 종 10명을 거느리고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했으나 얻은 것이라고는 금팔찌 하나 거울 한 개. 이것을 작물로 삼아 가나에 고발해서 죄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그동안의 일들이 탄로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궐 밖에서 점을 보는 맹인에게 묻죠. 내가 접대 새벽에 이 궁궐 단박을 지내다가 궁궐 안에서 서쪽 담장을 넘어온 사람을 보았어. 그자가 도둑으로 보여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갔지만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다.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 집에 간직해 두고 원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넘어가 보세요. 자, 158쪽입니다. 158쪽. 그래서 맹인이 말했다는 게 또 나오죠. 둘째 줄에 기랍니다. 맹인의 이웃 사람이 곁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특이하게 말했죠. 자, 그러다가 쭉 내려가면 뭐예요? 이 말이 퍼져서 궁궐에 들어가니 궁인 하나가 대군에게 아뢰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 말이 퍼져서부터 아뢰었습니다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군이 안평대군을 말하는 거죠. 노한 거죠. 남궁 사람들로 하여금 서궁을 수색하게 했죠. 제 의복과 금은보화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게 드러났습니다. 대군이 서궁 시녀 5사람을 뜰 안에 붙잡아와 곤장이며 형벌기구를 눈앞에 두고 분부를 내렸죠. 5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갖지도록 해라. 그래서 분부를 내리죠. 곤장 숫자를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5사람 말했죠. 한 말씀만 올리고 죽기를 바라나이다. 무슨 말이더냐? 실정을 남김없이 적어라. 은섬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남녀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부터 부여받아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히고 난 뒤 이 한 몸, 외로운 그림자. 여기서 이제 이 외로운 그림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158쪽 마지막 줄에 와 짝하여 꽃을 보고 눈물을 삼키고 달을 마주해서는 슬픔으로 넋이 나갑니다. 저희가 매화나무에 얹은 꾀꼬리를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 아까 발이라고 그랬죠, 발. 위에 집에 제비집의 암수가 함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궁녀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몹시 부러운 마음과 질투하는 점을 이기지 못해서일 따름입니다.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거기 밑줄 세요. 자,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자,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넘는다는 건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오직 죽은의 위험이 두려워 이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궁궐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은 죄도 없고 죽을 곳에 놓였으니 저희는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했죠. 비치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주군께서 바로 이 주군이 안평대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 그 은혜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는 거죠. 그래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이름을 서궁에
비치게 되었으니까 살아도 죽는 이만 못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중략. 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주군의 은혜가 상과 같고 바다가 같건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첫째 죄입니다. 전후에 지은 시로 주군의 의심을 받았으면서도 끝내 바른 대로 아뢰지 않은 것이 둘째고 서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받는 게 셋째 죄다.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으니 산들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늦추신다면 마땅히 자결하겠나이다. 대군이 다 읽고 다시 자란의 진술서를 펼쳐 응시하더니 노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속이 끌어앉아 말했죠? 울면서. 지난번 나들이 때 성안으로 가지 말자던 것이 본래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간절히 부탁하기에 그 뜻을 따랐으나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죄는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운영을 살려달라는 소리죠. 대군의 노기가 이제 안평대군이 풀어지죠.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은 풀어줬어.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진사가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이 옛일을 회상하여 말한 것이 매우 자세하였다. 두 사람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다시 그 남군에게 말해보려고 하고 중략됐죠. 이게 이제 내용이 기니까 중간중간에 중략을 해놨어요. 눈물을 뿌리며 유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천지가 다해도 한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대가 바로 유영이에요. 여기 지금 그대라고 나왔는데 그대가 유영이에요. 만나서 회포를 풀었으니 전생에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선생은 저희가 쓴 글을 수습하시어 영원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망스러운 사람의 입에 헛되이 전해져서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이죠. 유영이 깜빡 잠이 들었죠.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 보이지 않죠. 김진사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유영은 서글프고 할 일 없이 책을 소매에 들고 들어왔죠.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보면 망연자실. 이 망연자실했다는 건 뭐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죠. 힘석을 모두 패하기에 이르렀고 명산을 유람했죠.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유영은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를 이야기하고 이 유형이 지금 몽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몽중. 꿈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그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교재 162쪽부터 보시면 선비와 궁녀의 애잔한 사랑이라고 해서요.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여기 그 162쪽부터 167쪽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특히 잡힐 겁니다. 거기 162쪽에 보면 나오죠. 안평대군 처소의 수성궁을 배경으로 했다. 궁녀 운영과 소년 선비 김진사의 사랑이다. 비극적 결말이죠.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몽유록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논인다는 거예요. 몽유록이라는 것을.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몽유록. 꿈속에서 놀던 것을 기록했다. 몽유록이라고 하죠. 유영이 수성궁 때 논이다가 꿈을 꾸고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죠. 불량면에 있어서 8할 이상이 꿈속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서술자 유형이 꿈속에서 김진사와 운영의 말을 듣는 액자형 구성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 밑에 1번부터 쭉 나오는 7번까지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몽유 형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63쪽 보면 2와 6이 인몽, 꿈에 들어가요. 강몽이라는 것은 꿈에서 깬다는 거예요. 강몽, 꿈에서 깨는 거예요. 2와 6은 첫 번째 액자에 해당한다 해서 액자 소설적인 이야기가 또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시간이 되시면 이 운영전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의미 맥락을 파악해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제 9장이 세태소설 나오거든요. 세태소설 나오는데 삼선기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선기에 대해서 7시 한 55분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초대해서요.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